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1939년 9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진정한 원인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된 은행들이 회수해야 할 채무 위기 말입니다. 히틀러의 집권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득을 본 바로 그 미국 은행들에 의해 재정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폴란드 침공이 20년에 걸쳐 준비된 채무 회수 작전의 반가소회에 불과했다면요. 제1차 세계대전 미지급 채무가 어떻게 히틀러를 실패한 예술가에서 국제 채권자들의 무기로 바꾸어 놓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분쟁이 사실상 이념과 정복으로 위장된 세계 최대의 채무 통합 프로그램이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1939년이 아닌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을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 재정적 시한폭탄을 설치했던 1919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1919년 6월 28일 독일 대표들은 거울의 방에서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역사책들은 영토 손실과 군사적 제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독일에 겨눠진 진정한 무기는 231조, 즉 독일의 모든 전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국가를 파산시킬 배상금의 법적 틀을 마련한 전쟁 책임 조항이었습니다. 최종 배상금은 1320억 금마르크에 달했으며 이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대략 4천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인 채무 추출 메커니즘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베르사유 배상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자체 자원으로 이 금액을 지불할 것이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처음부터 미국 은행들이 관리하는 순환 채무 협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독일은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그 배상금으로 미국에 진 전쟁 채무를 갚을 것이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독일에 돈을 빌려주었고 이 돈은 유럽을 거쳐 각 단계에서 이자가 붙어 미국 채권자들에게 돌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1924년에 도스플랜은 이 협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인 은행가 찰스 도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계획은 독일 배상금을 재조정하고 독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미국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JP 모건 앤 컴퍼니는 초기 단계에서 독일에 8억 금 마르크를 빌려준 컨소시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관점에서 본 이 협정의 천재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출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 금융 고문들은 독일 정부의 지출과 세금 징수를 감독할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인 라이히스방크는 부분적으로 외국 통제에 놓였습니다. 독일 철도, 산업자산, 그리고 관세 수입은 이 대출의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대전을 막 끝낸 주권 국가가 적국에 자금을 지원했던 바로 그 은행들의 재정적 관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독일 시민들은 일하고 세금을 냈지만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은 독일 정부가 국내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전에 미국 채권자들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1875년에 오스만 제국에 부과되었던 것과 동일한 시스템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는 주요 산업 강국에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1929년에 영플랜은 이 협정을 다시 연장하고 재조정하여 총 배상 금액을 줄였지만 상환 기간을 1988년까지, 즉 59년 동안의 지급으로 연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29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난 전쟁의 대가를 갚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플랜은 또한 새롭고 불길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1930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 채무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BIS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 되었고 독일의 배상금 지급이 처리되고 채권국들에게 분배되는 기관이었습니다. 1924년과 1930년 사이에 미국 투자자들은 독일에 270억 마르크를 대출했습니다.
독일이 190억 마르크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동안 독일은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요점은 아니었습니다. 요점은 영구적인 재정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출이 계속 흐르고 배상금이 계속 지불되는 한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929년 10월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독일에 대한 미국 대출 흐름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체 배상금 시스템은 미국 은행들이 독일에 돈을 빌려주어 지불하도록 하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그 대출이 중단되자 독일은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없었습니다. 순환 채무 기계는 멈췄고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게 그 결과는 경제적 파국이었습니다. 실업률은 1929년에 130만 명에서 1932년에는 600만 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붕괴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완전한 실패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미 배상금 부담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바이마르 정부는 일반 독일인들의 마음속에서 경제 재앙과 결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만들어진 채무 구조는 독일을 바로 이러한 종류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신용이 고갈되자 독일 경제는 아무런 완충 장치도 충격을 흡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 독일인들이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동안에도 독일 채무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과 영국 은행들은 자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기업, 독일 은행, 그리고 독일 정부에 수십억 달러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이 대출금들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어 이미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관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독일이 채무를 계속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채무 협정을 문제 삼거나 상환을 거부할 정도로 강력해지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1930년 나치당은 변방의 정치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33년에 이르러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방의 극단주의 정당이 불과 3년 만에 주요 산업 국가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설명은 히틀러의 카리스마,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감, 그리고 절망을 낳은 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히틀러의 부상을 가능케 한 재정적 메커니즘과 그로 인해 이득을 본 은행권의 이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1930년부터 독일의 주요 산업 기업들은 나치당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기부금이 아니었습니다. 화학산업의 거물 이재기지, 파르벤, IG 파빈, 철강 및 군수품 제조업체 크루프, K룹, 그리고 석탄 및 철강 재벌 타이슨, 타이선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조직적인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경제 대공황 시기에 이 독일 기업들은 정치 정당에 자금을 댈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들은 일반적인 대출이 말라붙는 와중에도 특정 부문으로 계속 흘러들어가던 미국의 대출과 투자에서 그 돈을 얻고 있었습니다. 1930년에 전쟁 배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결제은행 BIS은 대공황의 최악의 시기에도 독일로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국가 법률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 거래들은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이사회에는 독일 제국은행, 잉글랜드 은행,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주요 유럽 중앙은행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대중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 관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을 때 미국 은행들이 독일에 대한 신용을 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1933년과 1939년 사이에 독일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왜 나치 정권에 돈을 빌려주었을까요? 그 답은 냉철한 재정적 계산에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질서 회복, 노동 조합 탄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독일의 국제 채무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채권자들에게 히틀러는 공산주의 독일이나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무너진 독일보다 더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나치 독일과의 미국 기업 연루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IBM, IBM은 독일 자회사 데호마그, 디호마그를 통해 나치가 홀로코스트에서 사용된 인구 조사 작전과 조직 체계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 천공 카드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IBM의 토마스 왓슨 회장은 1937년 히틀러로부터 독일 독수리 공로 훈장을 받았고 1930년대 내내 나치 정부와 사업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독일 자회사 오펠을 통해 나치 군비 재무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1938년에 이르러 오펠은 독일 국방군 베어마흐트를 위한 트럭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포드 모터 컴퍼니의 독일 사업 또한 유사하게 군사 생산을 위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록펠러 가문이 소유한 스탠더드 오일은 강제 수용소에서 사용된 치클론 B를 생산한 독일 화학 대기업 파르벤과 광범위한 사업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파르벤과 합성 고무 및 합성 연료에 대한 특허를 공유했는데 이는 독일이 천연 고무와 석유 접근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기술로 입증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관계는 나치의 재무장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필수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산업 기반은 제1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으로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1933년과 1939년 사이에 이루어진 독일 군사력의 급속한 제거는 주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온 자본, 기술, 그리고 산업 장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폭발적인 증거는 은행 부문에서 나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프레스콧 부시는 브라운 브라더스 하리먼의 이사이자 파트너였는데 이 회사는 히틀러의 가장 초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적 후원자 중 한 명인 프리츠 타이슨을 포함한 독일 산업 기업들과 광범위한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부시가 이사로 있던 유니언 뱅킹 코퍼레이션은 나치 금융가들과의 연계 때문에 1942년에 적성국 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의해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사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치의 전쟁 기계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재정적 관계였습니다. JP 모건의 상업은행 부문인 체이스뱅크은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에도 파리 지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체이스 파리 지점은 유대인들의 계좌를 동결하고 그들의 자산을 매각하여 나치의 유대인 재산 몰수에 직접 협력했습니다. 이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은행 관계를 유지하고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나치 정책과의 자발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은행의 행동은 상세히 기록되었지만 전쟁 후 경영진에게 어떠한 중대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제2차 세계대전 내내 기능을 계속했으며 연합국과 추축국 중앙은행 모두를 포함하는 금융결제소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서 약탈한 금을 포함한 나치 금괴의 이전을 용이하게 했고 이를 국제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했습니다. 은행의 미국 및 영국 이사들은 전쟁 내내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계속 회의에 참석하여 독일 및 이탈리아 측 대표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사실이 전쟁 후에 드러났을 때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ES은 전시활동에 대한 의문으로 흔들릴 수 없을 만큼 국제금융 시스템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다. 1939년에 이르러 독일은 미국 은행들과 기업들의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1920년대에 독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독일의 영향권 내에 있던 국가들은 도스플랜과 영플랜 시대에 독일로부터 대출을 받았었다. 그 부채들은 여전히 미상환 상태였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 군사 행동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재정적 측면이 있었다.
독일의 동유럽 정복은 이들 국가의 자원에 대한 독일의 통제권과 기존 부채를 회수할 능력을 의미했다. 일반적인 역사적 서술은 히틀러의 침략을 인종 이론과 레벤라움, 즉 독일인을 위한 생활 공간에 대한 욕망에 기반한 이념적 동기로 제시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독일의 채권자들 관점에서 침략을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만든 경제적 논리를 간과한다. 만약 독일이 자원 풍부한 영토를 정복한다면 미국 은행에 대한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었다. 만약 독일이 경제적으로 붕괴한다면 그 대출금들은 채무 불이행이 될 것이었다. 군사적 팽창은 사실상 독일의 국제 채권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해결책이었다. 이는 달리 생각하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설명해 준다. 히틀러의 침략적 의도가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은행들은 나치 독일에 계속해서 신용을 제공했는가? 왜 미국 기업들은 1930년대 내내 독일의 군사력 증강에 계속해서 물자를 공급했는가? 그 답은 채권자들이 독일이 동유럽에서 불을 추출할 만큼 강력해지는 것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약한 독일은 부채를 갚을 수 없었다. 강한 독일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만큼 충분한 자원을 약탈할 수 있었다. 점령 지역으로부터의 약탈 규모는 엄청났고 부채 상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독일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등 여러 국가를 점령했을 때 독일 정부는 이들 국가가 자신들의 점령,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점령 비용을 부과했다. 프랑스의 지불금만으로도 연간 8억 6천만 마르크를 넘었으며 이는 독일 점령군 유지 비용보다 많았다. 이 인격음은 점령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독일의 국제 부채를 상환하고 추가 군사 작전에 자금을 대기 위해 베를린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진정한 재정적 변화는 1941년 미국의 참전과 함께 찾아왔다.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참여는 부채 역학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미국은 랜드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과 다른 연합국들에게 막대한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랜드리스 원조는 500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오늘날 약 7천억 달러에 해당한다. 전 세계에 걸친 제국을 가진 채권국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떠오르며 미국에 수십 년이 걸려도 갚기 어려운 막대한 액수를 빚지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턴이 정확히 반복되었다. 유럽의 갈등은 긴급한 차입 수요를 만들었고 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전의 경제적 경쟁자였던 국가들에 대해 지배적인 채권국 지위를 확립할 수 있게 했다. 발사된 모든 포탄, 생산된 모든 탱크, 하늘로 보내진 모든 폭격기는 군사적 갈등보다 여러 세대에 걸쳐 더 오래 지속될 대출 의무를 나타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빌렸다. 유럽이 더 많이 빌릴수록 미국의 재정적 지위는 더욱 지배적이 되었다. 1914년 7월 전쟁이 여전히 맹렬히 진행 중인 가운데 44, 개 연합국의 730, 쇠30 명대표들이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의 마운트 워싱턴 호텔에 모였다. 명시된 목적은 미래의 갈등을 방지할 새로운 국제 통화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실제 목적은 전후 세계에 대한 미국의 금융 지배력을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미국 달러를 온스당 35달러의 금으로 뒷받침되는 세계 기축 통화로 확립했다.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다. 국제 무역은 달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 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은 국제대출과 개발 원조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보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벗어나 세계 금 보유량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세계 기축 통화를 통제하며 재건을 위한 주요 채권국 역할을 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과 일본은 재건을 위해 미국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했다. 그 대출금들은 달러로 표시될 것이었고 이는 미국 통화에 대한 영구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은 미국이 본질적으로 돈을 찍어내어 수입품을 지불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야 했다.
미국은 통화 시스템 통제를 통해 세계 경제로부터 불을 추출할 능력을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영국이 잃었던 것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얻었다. 1947년에 발표된 마셜 플랜은 서유럽 재건을 위해 13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관대함으로 제시되지만 마셜 플랜은 비록 조건은 유리했지만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로 구성되었다. 마셜 플랜 원조를 수락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 상품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우대 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외교 정책을 미국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데 동의했다. 이 원죄는 수십 년 동안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을 확립한 조건들이 딸려 있었다. 하지만 여기 전후 질서의 재정적 본질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다. 그 부채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발발에 일조했던 패배한 침략국인 독일은 점령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베르사유 조약 때 부과된 것보다 훨씬 덜 가혹한 배상금에 처해졌다. 왜 그랬을까?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독일을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빚으로 짓누르는 것이 미국의 투자를 위협하는 불안정을 초래할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독은 마셜 플랜 원조를 받았습니다. 서독의 빚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조정되었고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에 통합된 산업 강국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반면 소련의 통제에 있던 동독은 체계적으로 약탈당했고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전쟁 내내 나치금 거래를 용기하게 했던 국제결제은행 BIS는 1945년 이후에도 최소한의 중단으로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전시 활동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관은 너무나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국가 법률 위에 있고 민주적 책임에서 벗어나 작동하는 중앙은행 협력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중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의와 거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부채의 최종 정산에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은 2006년이 되어서야 미국에 대한 렌드리스 의무 상환을 마쳤습니다.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최종 배상금은 휴전 후 92년이 지난 2010년에야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부채는 도덕적 고려 때문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보다 감당할 수 있는 빚이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대부분 탕감되거나 재조정되었습니다. 무기한으로 갚을 수 있는 채무자가 파산하고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채무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냉전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이념적 갈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재정적 현실은 소련이 달러 표시 부채와 미국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소련 블록 전체는 브레턴 우즈,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그리고 미국 은행들이 통제하는 부채 기반 시스템에서 탈퇴했습니다. 냉전 군비 경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적 의무를 확립하는 차입 필요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건설하고 전 세계 군사기지를 유지하며 대리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빌렸습니다. 소련은 기술과 곡물을 구매하기 위해 서방 은행에서 수십억 달러를 빌렸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련 붕괴에 기여한 부채 의존성을 만들었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마침내 붕괴했을 때 군사적으로 정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산했습니다. 소련 시스템은 미국의 군사 지출에 맞추려는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19년에 확립되어 1945년에 완성된 패턴은 오늘날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은 금융기관이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통제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차입 상황을 만듭니다. 주요 은행들의 무모한 대출로 인해 발생한 2008년 금융위기는 바로 그 은행들이 납세자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수조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기를 초래했던 은행들은 위기 전보다 위기 후에 더욱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익을 얻은 특정 기관들은 오늘날에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자금 지원했던 JP 모건 앤 컴퍼니의 직계 후손인 JP 모건 체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는 모두 전시금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수조 달러의 자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화 시스템은 여전히 브레턴 우즈에서 확립된 달러 지배력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국제 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은 여전히 인류 복지보다 채권자 상환을 우선시하는 채무국에 긴축 정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을 살펴보면 동일한 패턴이 명확히 보입니다. 미중 경쟁은 주로 이념이나 인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국가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 부채로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지배력을 이용해 군사력보다 더 효과적인 금융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주요 분쟁은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 부채 관계를 재편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 봅시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서 끝났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독일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 빚들을 재조정했습니다. 1929년에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히틀러는 미국 대출을 받던 독일 산업가들의 자금 지원을 통해 부분적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1933년과 1939년 사이에 독일의 군사력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전시에도 연합국과 추축국 모두를 포함하는 금융 흐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동유럽을 정복하여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자원 추출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연합국이 미국 은행에서 차입하여 영구적인 미국의 금융 지배력을 확립하는 부채 회수 메커니즘 역할을 했습니다. 브레턴 우즈 시스템은 세계 금융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마셜 플랜은 유럽을 미국에 빚지게 하는 동시에 유럽 시장을 미국의 경제 침투에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냉전, 금융 위기,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을 통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은행을 통해 나치 산업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프레스콧 부시는 이후 미국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손자 또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이익을 얻은 은행 및 기업 임원들은 그 어떤 기소나 결과에도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부상을 용이하게 한 기관들은 오늘날에도 세계 금융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나 불운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확히 의도했던 대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은 빚을 낳고, 빚은 통제를 낳고, 통제는 이익을 낳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한다면 현대의 사건들이 더욱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갈등은 왜 늘 가장 큰 금융기관들에게 이득이 되는 걸까요? 긴급한 상황은 왜 국제적 긴장이 완화되기보다 정부 부채 증가로 늘 이어질까요? 평화협정은 왜 영토나 정치적 합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복잡한 금융적 합의를 항상 포함하는 걸까요? 그 답은 전쟁이 주로 이념, 영토 또는 정치적 분쟁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군사적 충돌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든 채권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부채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뉴스 영상의 나붓기는 나치 깃발들, 폴란드로 징역하던 병사들, 런던에 떨어지던 폭탄들, 이것들은 단순히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부채 회수 활동이었습니다. 총알 한 발 한 발, 파괴된 도시 하나하나, 희생된 생명 하나하나는 전쟁을 평화보다 더 수익성 있게 만든 재정적 여건을 조성했던 은행들로 흘러들어가는 이자 지불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히틀러가 분명 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납된 제1차 세계대전 부채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는 부채 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금융 계층을 확립할 또 다른 대규모 분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 전쟁의 군사적 결과에 의해 형성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쟁에 자금을 댄 금융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장의 승리나 이념적 승리
혹은 정치적 합의보다도 바로 그 금융 구조가 왜 우리의 현재 국제 시스템이 인류 복지보다 부채 상환을, 국가 주권보다 채권자의 권리를,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보다 은행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은행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5천만 명의 죽음을 통해 자신들의 부채를 회수했고 그들의 승리에 대한 이자는 여전히 지불되고 있었습니다.